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419페이지입니다. 기초인문서 419페이지에 여러분 소득세 나와 있죠? 자, 챕터 1 총설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의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동일하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반면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와 관계없고요. 자, 소득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자, 특징을 보시면 소득세는 직접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소득세 2번에 보니까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떤 건지 여러분요, 잠깐 여러분 421페이지 뒤로 가서 한 장 넘기셔서 5번에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가요. 자,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가 8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8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먼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이 종합소득에는 여러분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자, 그리고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저처럼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자, 그럴 때 우리 시험은 요 사업소득 중에서요, 종합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위인데, 사업소득에는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부동산, 보유 중에 부동산을 대여합니다. 임대. 자, 대여하죠.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요.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 3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요, 시험에서는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회 시험 때 나오고 29, 30 안 나왔다가 우리 2020년도 31회 시험에서 임대업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업소득. 그래서 가끔씩 한 문제씩 나오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범위요. 부동산 임대업이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자, 우리 이번 지난 31회 시험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범위도 지문에 나왔고 비과세도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비과세 정답 지문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세주택.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요. 전세주택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은요, 임대사업소득은 이게 소위 말해서 월세 받는 그 주택에서 월임대료 받는 월임대료, 월세주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고요.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소위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안 해요. 다만 임대보증금은. 근데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이거나라고 했어요. 제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 또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배우게 될 건데요. 분리과세에 관련한 얘기들,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라고 그래서 소득세 14% 소득세 세율로 해서 따로 소득세
계산해서 이제 신고 납부하는 그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임대업 출제가 되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요, 시험에 이것은 15회 시험 때, 옛날에 딱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요게 언급이 된 적이 있긴 있어요. 15회 시험 때. 근데 요게 이제 그 의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긴 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자세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의 정도만 나중에 슬쩍 아시면 되는 거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여기서 대여섯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 자, 근데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이요. 우리 둘 다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부동산 등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요 부동산 매매업은 요것은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이게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소득세 전반적인 총설적인 얘기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421페이지에 보니까요,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에서 소득의 구분, 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과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득세 과세 방식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크게는 세 가지로, 크게는 뭐 두 가지인데 세분하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지냐면, 종합과세 방식과 그 다음에 분리과세 방식, 또 분류과세 방식, 이렇게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여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쟤네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니까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요, 1년을 단위로요. 1년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이것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종합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소득세 과세 방식의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같은 거라든가,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어떤 거냐, 소위 말해서 속칭 노가다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당 받잖아요. 하루.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르바이트 한 게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복학하기 전에 제가 그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또 알바한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르바이트 한 게, 군대 가기 전에 제 아는 애가 있죠. 어떤 애가 소위 말해서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갖고서 호주로 배낭여행을 가더라고요. 그 당시 배낭여행은 좀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배낭여행을 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다가 선언했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자, 의미 있게 한 달 동안 나도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모아서 좀 의미 있게 좀 쓰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선언을 하고, 아는 누나가 조그만 건설회사, 이제 방수 같은 거, 옥상 같은 데 이렇게 물 안 새게 하는 방수 같은 거 하는 그 업체에 조그만 건설회사 다녔는데, 그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저도 거기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을 일하겠다고 이제 딱 선언을 했는데, 가족들이 약값이 더 들 것 같다는 둥 뭐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간에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하루 딱 했는데 나갔는데요, 아저씨들이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하루 딱 나가서 집에 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은 너무 무리고 보름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름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틀째 갔다 오니까요. 보름은 너무 무리고 일주일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은 하기로 했어요. 일단 다 주변에다 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다 하려고 했는데 5일째 되는 날 있죠. 곰곰이 일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다음날 일어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저씨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데 제가 저녁 때 도저히 이게 좋은 과외자리가 생겨가지고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5일만 일하고 그만뒀던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 저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뭐 액수가 그렇게 아주 고액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1억이든 뭐 얼마든 예금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소득은, 이 금융소득은 애초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여러분한테 지급해요. 그럼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여러분요, 다른 여러분의 세금을 일단 냈잖아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언천징수로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자 소득은 다른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같은 것도 그래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 세율을 14% 세율로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여러분의 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자, 근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분리과세,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과세 방식과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그러면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합산해서 이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2천만 원 초과하면, 근데 2천만 원 이하의 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이거는 분류과세 방식은 어떤 거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그러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이 양도소득 있잖아요. 이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알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다른 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아니에요. 양도소득은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29회 시험 때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죠? 구분하여. 근데 또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따로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 방식을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421페이지 과세 방법 2번 하단에 과세 방법에서 양가로 1번 원칙 종합과세예요. 자, 요 줄글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1년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외 분류과세 방식이요.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밑줄 쫙입니다. 넘어갑니다. 422페이지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즉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금 기타 소득 중에서 일부는 종합합산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 종결시키는 과세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세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주택, 부동산 등의 우발적인 사업성업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이고 표를 보니까요. 주택 신축 판매,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한다. 건설업으로서 사업소득이고 또 그 외에 이제 부동산을 매매한다. 자, 그러면 공급한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이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을 임대한다. 대여. 그럼 임대업을 통한 소득은 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이 있다는 거. 자,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고 사업소득 중에서는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의만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살짝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서 제가 소득의 종류 구분 말씀드렸고 과세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419페이지 자 특징에서 419페이지 종합과세 분류과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설명을 제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개인별 과세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과세한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계산 따로따로 하잖아요. 개인별 과세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6에서 45%까지요. 자, 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에서 45%까지. 종전까지는 우리가 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였는데 여기 개정이 돼서 2021년도부터는 이제 45%로 10억 원 초과 구간이 45%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에서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흔히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세에서 기본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그래서 기본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는 6%, 10억 원 초과하면 4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세율할 때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정도되고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45%로 확대가 됐다. 42%에서 최고세율 구간이 확대가 됐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소득세는 여러분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니까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죠? 소득이 작으면 좀 더 낮은 세율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 신고납부제도. 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주소지과세, 거주자다 그러면 자, 주소지를 당연히 납세지로 하는데요. 자, 국세니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는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분류과세 방식,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다.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거 하나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납세 의무자 요거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 3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누구고 비거주자가 뭔지 용어를 익히시고 또 납세 의무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하나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별표시 하나 하고 아까 소득세 과세 방식, 분류 과세 방식 421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분류 과세 동그라미 1번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아시면 돼요. 일단 자, 다시 420페이지 납세 의무자 봅니다. 자,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데요.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항상 소득세에서 여러분 국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소득세 국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국내에 주소가 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다. 거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중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뒀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가수 싸이 또는 BTS, 뭐 종국이 뭐 또 있잖아요. 멤버들. 그 멤버들을 떠올리시면 지민이 뭐 멤버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 애들은 거주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입니다. 자, 항상 가수 싸이나 BTS를 떠올려요. 거주자 그러면. 거주자다 그러면 자,
거주자다 그러면 그 납세무의 범위를 보세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를 진다 몇 줄이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학자들이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주자다 그러면. 자, 국적 여부는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가 되고요. 자, 만약에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냐 거주자냐는 인지는 판단은 자, 국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인데요. 비거주자 그러면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냐는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다 그러면 여러분요. 비거주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냐면 비거주자다 그러면 팝가수 마돈나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돈나요? 팝가수 마돈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려나요? 자, 오래돼가지고. 저는 마돈나가 있잖아요. 마돈나가 몇 년 전에 제가 근황 기사를 봤더니 나이가 그 당시에 한갑이에요. 그 당시에. 환갑. 지금은 몇 년 흘러가지고 이제 환갑이 훨씬 훌떡 지났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제가 환갑인 마돈나의 그 근황 사진을 보니까 망사 스타킹 신고 여전히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돈나가 깜짝 놀란 게 두 번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그런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마돈나가 야,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팝가수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으니까 비거주자가 됩니다. 비거주자일 때는 납세무의 범위를 보세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수 싸이가요, BTS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무가 있죠? 국내 국외소 다 과세하니까. 그럼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요,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잠실에서 공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마돈나가 납세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은 내고 가야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해외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및 납세지인데, 과세기간, 소득세는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과세합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그럼 매일 그냥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무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어요.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할 거다.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요.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거주자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전날이 아니에요.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자,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출국일 전날이 아니라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납세지 봅니다.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421페이지 보니까 거주하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 가운데서 분립을 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국세는 주소지요. 주소지 없다 그러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가. 만약에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마돈나가 잠실에서 공연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마돈나는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납세무가 있는데요. 그럴 때 마돈나, 여러분요, 마돈나 소득세 납세무가 있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만약에 마돈나가 사업장이 국내에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사업장 소득인데,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 잠실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납세지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422페이지 우리 챕터 2 양도소득세 개념 및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자 어떤 세금이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봅니다.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는 아까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이야. 우리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양도세는 어떤 성격 요소인지, 또 양도소득세는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에 올해 2020년도 개정세법이 있고, 또 2021년도 또 새롭게 또 추가된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것은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양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과세 대상과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따로 시험에 문제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묶어서 나올 때도 있는데, 올해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은 묶어서 또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 한 문제씩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왜냐고요? 지문이 짧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한 문제라도 나오면 좋고, 따로따로 한 문제씩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 따로따로,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오기를 간절히 또 32회 시험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의 시기로 하는지.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고 팔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보유기간인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고 양도 시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시험에 의미가 있고, 틈틈이 2, 3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또 나오기도 합니다.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요.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이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두세 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맛배기로 살짝 이렇게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는지 계산 과정 맛배기로 살짝만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인 것은 차차 우리가 이제 기본석 이론 강좌를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세금 납부의 장소, 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납세 절차도 시험의 단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시 또 단골로 나옵니다. 양도세가 대여섯 문제 출제될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납세 절차. 또 어떤 경우에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지.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도, 세법을 잘 몰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들어보셨죠? 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비과세느냐.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 비과세가 또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거고요. 소득세 전체로 따지면 이제 어떤 해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양도세만 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31회 시험처럼 5문제, 뭐 6문제 나올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머지 문제가 또 5문제 뭐 이렇게 출제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거기 422페이지 챕터의 양도세 개념 및 과세 대상에서 의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어떤 거냐? 일반 개인이 비사업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부동산 등을 대가를 지불하고 처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하는 그런 소득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징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양도소득세 특징입니다. 얘는 대표적인 국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유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유권이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하는 조세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유통과세하고요. 양도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합산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어떤 양도자가요,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아요. 그럼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역시 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요, 등기 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세 부과합니다. 또 여러분 양도소득세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되고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건축물도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되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 자,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용 오피스텔인데, 근데 분양받았는데 주거용으로 양도일 현재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럼 주택으로 과세하고요. 자, 이런 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의미 특징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얘는 그냥 아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얘는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고 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 잠깐만요. 426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426페이지인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422페이지 양도의 개념부터 해서 그 다음에 426페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도의 개념 이런 것들을 별표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살짝 얘네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이어서 봅니다.